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청장입니다. 이제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월요일 6시 06시 일단 다들 기상하시고 활기찬 마음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죠? 쉽지가 않지 참. 쉬우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렵죠. 일찍 일어나는 자체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또 해야 할 일은 하고 열심히 또 부지런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출근하실 분도 있고 공부하러 가는 분도 있고 운동하러 가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은 해가 일찍 떠가지고 6시가 거의 뭐 대낮 같아요. 어떤 때는.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살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이중적이고 이런 가식적인 사람이 있더라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판별. 여러분들도 판별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한테 이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정도 약간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있는데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약간 이중적이면서 그런 가식적인 기만술을 활용하는데 이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한테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도 나에게만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호의는 낚싯밥일 가능성이 크다. 낚싯밥.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신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그럴듯한 인맥을 내세워 가지고 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자신을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주변의 인맥을 내세워가지고 허세를 부리네, 허세. 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나중에 속임수를 쓸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하죠. 세 번째는 앞뒤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앞뒤 모습이 다르더라. 이 당사자가 앞에 있을 때는 막 칭찬을 하다가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막 험담을 해요.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는 막 굽신거리지만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그 거만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거만. 이런 사람은 자기 이성만을 챙길 가능성이 높더라. 조심해야겠죠. 네 번째는 뒷정리 안 하는 사람. 이 모든 일은 항상 마무리가 중요한 것 같아. 회의나 모험이 끝났을 때 뒷정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챙기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그 외모가 지나치게 화려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가진 것에 비해서 외모를 지나치게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외적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거야. 꾸미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이 허세의 늪에 빠지고 만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것은 측은하게 여길 수는 있지만은 자신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타인을 속이고요. 기만하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대해서 한번 또 떠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니까 참 힘든 상황인데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죠. 추경호 부총리, 기재부 장관인데 내달 그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이 4대 그룹을 비롯해 가지고 주요 대기업과 이제 간담회를 이제 엽니다. 간담회를 여는데 기재부에 따르니까 그 추 부총리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함께 4대 그룹과 함께 포스코, 롯데, 하나, GS, HD 현대죠.
이런 주요 대기업과 간담회를 열어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전경련 부회장 등도 참석을 합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로부터 정책 건의를 듣고 기업 투자를 당부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추 부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 부총리가 전경련과 함께 대기업 간담회를 여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문재인 정부 5년간 정부와의 공식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던 전경련이 이제 위상을 이제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평인데, 전경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이제 공식 행사에 잇따라 이제 초청받은 데 이어서 대통령 순방 그 경제사절단 행사를 연이어서 주관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자꾸 소통을 해야겠죠. 올 들어서 지난 4월까지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40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금 곳간 사정이 나빠진 데다가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은 현재 대책 마련에 분주하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4월 말 비금융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한 1060조 1128억이라고 됩니다. 1060조. 작년 말보다 한 43조 한 1300억 정도 급감을 했어요. 역대 1월에서 4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기업의 현금성 자산 감소폭으로는 가장 컸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감소폭은 8조 3,900억 정도 돼요. M2, 이 M2는 그 현금하고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등을 아우르는 일종의 통화 지표입니다. 대기업의 곳간 사정도 팍팍해요. 팍팍합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현금성 자산이 총 108조 한 1,8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 말보다 한 7조 400억 정도 줄었다고 하네요. 같은 기간 현대차는 10조 4,200억 정도 됩니다. 9,696억 정도 감소했고, 하이닉스는 한 6조 1,360억, LG화학 한 6조 8,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한 2,700억, 1조 한 7천억 정도 줄었어요. 기업 보유 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실적 부진 영향입니다. 실적 부진. 코스피 보니까 상장사 622개 1분기 영업이익이 25조 1657억 정도 되는데 작년 동기 대비 52.7%나 급감을 했어요. 이렇게 주요 대기업들은 하반기 전략 회의에서 나빠진 현금 사정 등에 따라서 이제 대응책을 모색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20일부터 글로벌 전략 회의 엽니다. 이 CEO를 포함해서 임원진이 온오프 라인으로 모여가지고 사업 전략과 위기 대응 방안 논의하고, 한종희 부회장이 이끄는 디바이스 경영 부문은 20일하고 22일 경기 수원사업장에서 경기현 사장이 사장으로 있는 디바이스 솔루션 DS죠. 이 DS 부문은 20일 화성 캠퍼스에서 회의를 엽니다. 이렇게 SK그룹은 이달 한 15일에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룹의 CEO 30명이 모여서 그룹 확대 경영 회의를 하는 거죠. 최 회장은 SK하이닉스, SK온 등 계열사의 자금 수요를 점검을 합니다. 앞으로 불어닥칠 경영 변수에 대응할 전략을 설계해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최 회장은 미중 경쟁과 이코노믹 다운턴, 블랙스완으로 부를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 변수들은 물론이고, 기회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플래닝 경영을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LG도 마찬가지인데 구광무 회장이 주재하는 전략 보고서를 계열사별로 슬쩍 개최를 하는 것 같아요. LG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리이리하지 말고 변화를 주도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3년, 5년 후를 기대할 수 없다. 구범무 현대회장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업 준비를 착실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들 기업들이 총 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요번에 삼성전자가 인전 다음 달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5하고 폴드 5를 공개합니다. 애플도 올 가을에 아이폰 15, 이 15를 내놓는데 하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달아올 것 같아요. 여기에 모토로라도 폴더블 폰 글로벌 출시에 나서고 있어요. 삼성은 독보적인 폴더블 폰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고, 애플은 카메라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게 예상인데, 이 모토로라는 과거의 백컴폰 시절의 영광을 조금씩 되찾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은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의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어요.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 갤럭시 워치 6, 탭 S9 등을 공개합니다. 삼성이 갤럭시 언팩을 국내에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삼성 관계자도 최근에 후발 기업들의 폴더블폰 시장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폴더블 신제품을 공개해가지고 폴더블 원주로서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킨다는 건 계획입니다. 갤럭시 Z 플립 5하고 폴드 5는 기존의 U자형 그 힌지 대신에 물방울 힌지를 적용해서 접히는 부분의 주름을 최소화해가지고 두께를 다소 줄일 겁니다. Z 플립 5는 전작에서 1.9인치였던 그 외부 화면이 이제 3.4인치죠. 그 2배 이상 가까이 커졌고, Z 플립 후발 주자인 오프파인드 N2 그 모토로라 레이저 퍼티 울트라죠. 이 3.6인치 같아요. 화면이. 비보 플립은 3인치 모두 대화면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외부 화면을 키우면은 뷰파인더를 활용해서 후면 카메라로 이제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음악 재생 등도 기여할 수 있고, 최근에 구글 앱들이 큰 외부 화면에 맞게 최적화가 진행 중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외부의 화면 활용도가 더 확대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오는 9월이죠 공개하는 아이폰 15 시리즈가 전작보다 더 많이 판매될 것을 기대하는데, 아이폰 14 시리즈의 경우 중국 내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여파죠, 생산에 다소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에요. 또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음에도 프리미엄 폰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아이폰 15 시리즈는 라이트닝 그 포트 대신 USB-C 타입이죠. 이걸 적용할 것으로 유력하고요. 아울러서 기존의 아이폰 그 14 프로 시리즈에만 도입됐던 다이내믹 아일랜드 기능이 이제 아이폰 15 시리즈에도 이제 전기종 도입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최대 6배의 광학줌을 갖춘 새로운 잔망경 카메라를 렌즈를 장착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때 중국의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다가 지금은 레노버 자회사가 된 그 모토로라도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클램쉘 모양의 폴더블폰 레이저 40이죠. 이 울트라를 하반기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합니다. 앞서서 모토로라의 갤럭시 S23과 같은 그 바형이죠. 바형의 스마트폰 H40 이게 국내 전파 인증을 받아가지고 레이저 퍼티 울트라보다도 먼저 선보일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네요. 하여튼 얘들도 지금 뭐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경쟁이 이제 치열해질 것 같아요. 치열해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 영사기 대신 영사기 TV처럼 뭐 이런 LED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LED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18일날 시네마 그 LED죠. LED 그 스크린 오닉스에서 디즈니하고 픽사의 신작 애니메이션 영화 엘리멘탈을 이제 4K 그 HDR 콘텐츠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삼성과의 기술 협업을 통해서 신작 영화죠, 엘리멘탈을 오닉스 전용 4K HDR 콘텐츠로 마스터링하고 전 세계 상영관에 배급을 합니다. HDR, 하이 다이나믹 렌즈인데, 이 콘텐츠는 기존 프로젝터 타입이 제공하는 SDR이죠. SDR 콘텐츠 대비 더 밝고 선명한 그런 화질 표현이 가능해요. 오닉스는 삼성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시네마 LED 스크린인데, 영사 방식인 빔 프로젝터와 달리 이 스크린에서 직접 영상을 보여주고 균일한 화면 표현과 뛰어난 색재 연역이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은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월드 타워점에서 세계 최초로 시네마 LED 스크린을 선보이고, CGV 왕십리점을 비롯해서 전 세계 120여 개 영화관에 오닉스 스크린을 공급을 했습니다. 아주 신기한 그런 화면을 볼 수 같아요.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또 아주 흥미로운 게 있네요. 메모리 쇼크를 맞아가지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2분기에도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수요가 회복하지 못하고 이 메모리 제품 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지죠. 다만 인공지능 분야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서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수요가 살아나고요. 실적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고 있어요. FM 가이드에 따르니까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 컨센은 62조 1600억이에요. 영업이익은 1931억으로 추정되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감소하는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14조 970억에서 98.6% 정도 추락하는 규모입니다. 삼성은 지난 1분기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실적이 급감을 했고 1분기 매출액은 18% 내렸고 영업이익은 95% 떨어져서 6,402억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도 실적 약세가 이어질 뿐 아니라 1분기보다도 저조한 영업이익이 예상이 돼요. 하이닉스도 상황이 다르진 않아요. 하이닉스의 2분기 그 매출액 추정치는 5조 6,732억인데 작년 2분기보다 58.9% 하락할 전망이고 영업손익 추정치는 마이너스 3조 1862억이고 작년 4분기보다 상임부터 이어지는 영업손실이 2분기에도 지속이 됩니다. 그나마 1분기 3조 4023억 원의 영업손실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지만은 여전히 3조 원대로 적지 않아요. 2분기 실적 부진은 그 글로벌 불경기로 그 침체된 반도체 수요가 아직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니까 지난달 DDR4 8기가짜리 PC양 이 범용 제품의 평균 고정가가 1.4달러예요. 4월 대비 3.4% 정도 떨어졌고 이 메모리 카드하고 USB양 범용 낸드 128기가짜리도 4월에 그 전월 대비 2.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5월에도 전월과 같은 가격 유지한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시장은 중국의 그 리오프닝에 따른 모바일 등 해가지고 하여튼 수요 회복 기대가 있었겠지만은 IT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PC와 서버도 부진했어요. 다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반등이 시작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데 이 공급 측면에서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 그 미국의 마이크론 등 이 메모리 3사의 감산에 따른 그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도 올해 연간 그 글로벌 디램 공급량이 한 2GB 정도 같아요. 2GB 그 칩 그 환산 기준 했을 때 2GB 칩 환산 기준 한 1043억 6200만 개를 기록했고 연간 수요 1054억 한 1900만 개보다도 적을 것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AI 관련 분야의 성장이 주요 변수로 꼽히는데 이 챗 GPT가 촉발한 AI 투자하고 더불어서 이 AI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투자도 이어지다 보니까 메모리 제품 주문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이제 갖는 거죠. 이 같은 기대감은 그 메모리 그 기업의 그 하반기 실적 추정치에도 반영 중입니다. 삼성은 3분기에도 영업이익 3조 한 6,964억 정도, 4분기에는 5조 한 940억을 이제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영업 손실이 이어지지만은 3분기 2조 4천억, 4분기는 1조 3,080억 정도 손실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라 합니다. 이렇게 디램 3사의 감산 활동이 2분기보다 본격화됐고 AI 서비스 고도화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가 소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메모리 기업의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고려한다면은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AI와 데이터 센터 주도로 가을부터는 수요 창출이 되지 않겠냐. 하반기로 갈수록 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증권사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시기를 기업들이 잘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반드시 이겨냅시다. 여기까지.